티나 터너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놀라운 경력 동안 무려 8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말년에는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으며 수많은 열렬한 팬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 이면에는 티나 터너가 숨기고 있던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티나 터너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년 만에 그녀의 남편 어윈 백이 마침내 티나가 생을 마감하기 전 겪었던 고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폭로 중 일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티나 터너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선 그녀의 본명은 티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39년 11월 26일 테네시주 너트부시에서 안나 메이 블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노동자였고 그녀는 어린 시절을 부모와 함께 목화를 따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티나의 부모님은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방위산업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티나와 그녀의 두 여동생을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티나는 엄격한 종교를 가진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졌고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자매들을 만나거나 함께 놀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아이들은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었지만 티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11살의 나이에 티나 터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해 티나의 어머니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티나의 아버지와의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인트루이스로 도망쳤다. 이 버림받음은 티나에게 깊은 상처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남겼고 이는 그녀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티나의 어린 시절의 혼란은 청소년기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2년 후 아버지는 재혼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티나의 아버지와 새 아내는 디트로이트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또다시 고향에 남겨졌습니다. 티나와 그녀의 자매들은 테네시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다른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티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티나는 독립하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티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부유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음악 경력과 티나 터너라는 이름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슬픔에 직면했습니다. 10대 중반의 티나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이복 여동생 에블린과 사촌 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이는 티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련의 상실의 시작이었다. 티나가 16살이었을 때 그녀의 할머니가 테네시에서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티나는 몇 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를 만나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티나와 그녀의 여동생에게 세인트루이스로 이사와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었던 티나는 고립감을 느꼈고 북적이는 도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티나는 테네시의 작은 마을 생활을 뒤로하고 대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음악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티나 터너는 언니와 함께 나이트클럽과 음악 공연장을 자주 드나들었다. 어느 날 맨해튼 클럽에서 그녀는 아이크 터너와 그의 밴드 킹스 오브 리듬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공연은 그녀의 운명과 이름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겨우 18살이었던 티나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터너와 그의 밴드 음악에 매료된 티나는 그룹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크가 처음에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자 티나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957년 어느 중요한 날 밤, 밴드의 휴식 시간에 그녀는 몰래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키트 뒤에 있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티나는 즉흥 공연에서 베이비 킹의 블루스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공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아이크 터너는 그녀에게 더 많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무대를 장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크는 그녀에게 밴드의 정식 보컬 자리를 제안했다. 티나가 합류하면서 아이크의 킹스 밴드는 여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이 커플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되지만 아이크와 티나는 처음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좀 걸렸다. 처음에는 티나가 다른 관계에 집중했다. 언니가 드러머와 사귀는 동안 티나는 킹스 오브 리듬의 색소폰 연주자인 레이몬드 힐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곧 문제를 야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티나는 레이먼드 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자 어머니의 반응은 참담했다.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티나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두 번째로 끝났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티나는 아이크 터너와 함께 살고 있던 힐의 집으로 이사했다. 티나는 아들 크레이그 터너를 낳았지만 레이먼드 힐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또다시 버림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도 외면당한 티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음악과 밴드 활동에만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티나 터너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9세의 아이크 터너에게 보컬 레슨을 받은 티나는 밴드의 다른 남성 보컬과 함께 첫 곡 박스탑을 녹음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을 리틀 애니라고 불렀지만 중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무렵 아이크 터너는 아트 레시터를 위해 곡을 썼고 스튜디오에서 녹음 세션을 예약했다. 티나는 백킹 보컬로 그곳에 있었지만 레시터가 나타나지 않자 아이크를 설득하여 자신이 리드 보컬을 맡게 했다. 아이크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나중에 티나의 보컬을 레시터의 보컬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택했다. 티나의 공연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이크는 그 녹음 테이프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R&B 레이블인 수 레코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반응은 티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티나의 목소리에 매료된 수 레코드의 사장 저기 멀에 있는 아이크로부터 그 노래의 판권을 25,000달러라는 거액에 사들였습니다. 머레이는 또한 티나가 공연의 헤드라이너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금전적 동기에 힘입어 아이크는 동의했고 그녀에게 티나 터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원래 다른 가수를 위해 만들어진 티나의 데뷔 싱글 플린 로버스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아이크 터너는 티나를 철저히 통제하려 했고 심지어 티나 터너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했다. 이는 티나가 그룹을 떠날 경우 아이크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가수로 그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티나는 이러한 위험한 신호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음악 심지어 안전까지 지켜야 하는 험난한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 아이크와 티나의 인연은 1960년 A.O. Pool in Love가 발매될 무렵 한 파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티나는 다른 음악가의 접근을 피해 아이크의 방으로 피신했고 이것이 두 사람의 우정을 넘어선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싹트는 사랑은 곧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이크는 티나와 데이트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티나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고하는 분명한 신호였어야 했는데 아이크는 두 사람의 관계 내내 계속해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등 그의 외도는 반복되는 문제였지만 티나에게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룹은 아이크 앤 티나 터너 레뷰로 이름을 바꾸고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했습니다. 티나는 백댄서 그룹인 아이캐츠와 함께 열정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아이크는 뒤에서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인종차별이 여전히 만연했던 남부주에서도 남녀 혼합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인과 흑인 관객 그리고 모타운과 록 음악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티나 터너는 데뷔 초부터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이미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티나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의식이 강했고 자신의 목소리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녀는 더욱 정교한 가발 짙은 화장 화려한 드레스로 자신을 꾸몄고 공연 중에도 여러 번 의상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은 그녀의 역동적인 춤 동작과 어우러져 노래에만 집중했던 당대의 다른 여성 스타들과 티나를 차별화했습니다. 1960년 티나는 22세의 나이에 둘째 아이인 아들 로니를 얻었습니다. 1962년 그들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집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로니는 티나의 장남 크레이그와 아이크의 전처 소생 두 아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빡빡한 투어 일정 속에서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티나의 걱정은 종종 무시되었다. 아이크 터너는 음악 산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무자비했고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동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첫 번째 중대한 징후는 아이크가 멕시코의 퇴폐적인 도시 티후아나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고집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맥바지는 혼인신고식 후 아이크는 티나를 사창가로 데려가 라이브 쇼를 관람하게 했는데 이 경험은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티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낸 티나 터너의 대중적인 성공은 어둡고 불길한 사생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티나는 계명을 꺼리고 빡빡한 투어 일정에 대한 걱정을 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크는 폭력적으로 반응하며 나무 구두골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련의 학대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티나는 종종 아이크에게 폭행당한 직후에도 입술에 멍이 들고 눈에 시퍼런 시린 자국이 있는 채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된 삶은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아이크의 약물 중독과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티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의 만연한 외도와 다른 여성들과의 공개적인 관계는 티나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졌다. 1968년 티나는 발륨 과다 복용을 시도했다. 티나는 과다 복용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전처를 밟듯 탈출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에이크 앤 티나 터너 레뷰는 1971년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프라우드 메리를 커버하여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노래는 차트 4위에 오르고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티나 터너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콘서트와 TV 출연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시기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티나가 아이크와 헤어진 후 이미 소원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혼 후 티나의 어머니는 아이크 편을 들었고 티나가 그들의 성공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티나는 어머니는 제게 어떤 공로도 인정해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회상했다. 아이크를 떠난 후 티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죠. 내 아들과 개인 비서와 함께 살면서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지역 불량배들이 그녀의 차나집에 총격을 가하는 등 공포에 떨게 한 탓에 그녀는 옷장에 숨어 자야 했고 그녀의 조수는 아이들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기는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78년 티나 터너는 아이크 터너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며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학대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간단했다. 제규어 자동차 2대, 모피 코트 보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 티나 터너를 원했다. 그 이름은 결국 그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명성을 되찾는 길은 험난했다. 티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 중 하나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한편 아이크 터너는 티나의 떠남 이후 삶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중독과 불안정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하고 재활시설에 수용되었다. 그의 삶은 2007년 말기 폐기종으로 투병하던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비극적으로 끝났다. 티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변인은 티나는 30년 넘게 아이크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티나 터너는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침례교 신앙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었을까요? 그 일은 티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던 197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크의 친구를 통해 불교 연불 수행을 접하게 된 티나는 이를 통해 위안과 명료함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수행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티나는 하루에 최대 4시간씩 연불에 전념하며 새로운 영적 수행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대단해서 2004년에는 제14대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티나 터너는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음악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투어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거의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카바레 호텔 소규모 클럽에서 공연하던 그녀는 아이크 앤 티나 터너 레뷰와의 공연 취소 및 장기 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음악계에서 40세가 넘은 흑인 여성에게 기회는 드물었고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티나는 수년간 그녀를 괴롭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9년 그녀는 인종차별 정책, 즉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인종 분리 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투어를 했습니다. 흑인 아티스트로서 티나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권의 복잡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자신을 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점은 1980년대 초 뮤직비디오의 등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티나 테너는 새로운 매니저의 도움으로 이 기회를 포착하여 싱글 볼 오브 컨퓨전을 발표했고 이 곡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그녀가 출연한 것은 흑인 여성 아티스트가 MTV에 등장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티나는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티나 터너는 미국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은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급상승했고 음반사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아버지 아이크 터너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사건은 티나 터너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45세의 터너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캐피톨 레코드는 그녀에게 앨범 녹음을 제안하며 영국 스튜디오에서 단 14일 만에 앨범을 완성해보라는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를 비롯한 영국 음악계의 여러 뮤지션들이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티나 터너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명성의 세계로 끌어올릴 발판이 되었다. 앨범 Private Dancer는 티나 터너를 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이는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앨범의 타이틀곡인 What Love Got to Do With It을 비롯해 최소 5곡 이상의 싱글이 전 세계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Private Dancer는 수백만 장이 팔리며 티나 터너가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자넷 잭슨의 악명 높은 슈퍼볼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티나 터너는 이미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 1985년 그녀는 세계적인 메가 콘서트인 라이브 에이드에서 공연했다.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제거는 갑자기 자신의 셔츠를 찢고 틴에게 다가가 그녀의 치마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녀는 검은색 보디슈트를 입고 노래를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록의 여신으로 여겼지만 티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다리와 팔이 매력적이기보다는 투박하다고 생각하며 마치 조랑말 같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인 너트부시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과 달랐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도 티나는 경력에서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다. 1991년 그녀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지만 씁쓸한 반전이 있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아이크 앤 티나 터너 레뷰로 헌액된 것이다. 다행히 아이크는 여러 차례 수감 생활 중 하나 때문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티나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해자와 스포트라이트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공연보다 집을 꾸미는데 더 관심이 생겼다면 은퇴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티나 터너는 2005년 투어 중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음악에 마음이 없었다. 고난과 승리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그녀를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공연이나 투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1986년 티나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에르빈 바흐라는 독일 음악계 거물의 영접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는 티나에게 또 다른 중요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바흐와 티나는 30년 넘게 함께 지내다 2013년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비극이 닥쳤다. 결혼 3주 만에 티나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그녀가 다시 걷는 법을 배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티나 터너는 자서전 나의 러브 스토리 마이 러브 스토리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2016년 대장암 투병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정통의학 치료 대신 동종요법을 선택했던 그녀는 심각한 합병증에 직면했고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졌다. 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 암울한 시기에 티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장 이식이 필요했고 희망을 잃어 안락사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단체에 등록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깊은 사랑을 담아 남편 에르빈 바흐가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한 것입니다. 2017년에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는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티나 터너는 이제 말 그대로 남편의 일부를 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티나 터너가 2013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특히 말년에 유럽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1994년부터 유럽인 남편과 함께 취리히에 거주해온 티나는 2013년에 스위스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했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아이크와 티나 터너의 끔찍한 결혼 생활은 악명이 높지만 그 파국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더욱 참혹합니다. 1976년 투어 중이던 티나와 아이크는 댈러스의 한 호텔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크가 티나에게 총을 쏘는 순간 그녀는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주머니에는 겨우 30센트 남짓한 돈과 주유소, 신용카드 한 장만 쥔 채 그녀는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힘든 여정이다. 티나는 자서전 홍보 투어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에 아이크 터너를 용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투어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크는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라고 설명했다. 암을 극복하고 신장 이식 수술에서 회복한 직후 티나 터너는 또 다른 비극을 맞닥뜨렸습니다. 2018년 7월 그녀의 아들 크레이그가 59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티나의 장남이었던 크레이그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아이크 터너 밴드의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업계에 종사했습니다. 티나는 캘리포니아 해안 앞바다에 자신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티나 테어너는 2023년 5월 24일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지난 20년간 그녀가 겪었던 온갖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그녀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티나는 진정 강인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아름다운 디테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말년에 티나는 스위스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저택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현관문에는 독일어로 정고, 전에는 배를 누르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티나 터너, 당신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티나 터너의 삶은 그녀의 회복력, 강인함,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마침내 취리히 호숫가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까지 티나 터너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업적을 되돌아보며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티나 터너에 대한 추억이나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그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비할 데 없는 티나 터너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